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0902 책의 고전시가 4강에 해당하는 송미인곡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송미인곡은 가사라는 갈래인데요. 가사. 요 가사는요, 경기 채가와 고려가요가 쇠퇴할 무렵에 나타난 연속체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연속체. 자, 그래서 필수 어휘는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가사의 개념인데, 가사와 가사, 여기 지금 한자 다른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개로 불렸으나 현재는 가사라고 한다. 요 한자를 쓴다고 해요. 가사는 경기체가와 고려가요가 쇠퇴할 무렵에 나타난 갈래로 사음보의 연속체 노래라는 거. 사음보는 4번 끊어 읽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연속체는 이제 줄줄줄줄 이어진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일정한 운율을 가진 운문이지만 서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산문 형식의 글이다라고 해서 운문과 산문의 성격이 혼재하는 양식의 시가라고 볼 수 있어요. 가사의 기원과 전개 양상인데요. 경기체가 고려가요의 쇠퇴 그리고 시조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다고 하고요. 조선 전기에는 작사층이 양반이었으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즐거움, 임금에 대한 충성 등을 노래했다고 해요. 시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연에서의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충성.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작자층이 넓어져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 여성들도 창작에 참여하였고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루는 등 조선 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내용에 따른 가사를 유형으로 나눠보자면 은일가사라는 게 한마디로 유배한 세상에서 유배한 곳에서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삶을 노래했다인데 여기에서 유배 가사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요거는 자연 속에서의 삶만을 좀 이제 집중해서 다루었다면 유배 가사 같은 경우는 유배 갔을 때 그 심정을 노래하면 유배 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가사는 전쟁의 비참함을 노래했고요. 규방 가사는 여성들의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여성들이 있는 규방이라는 그 위치를 따서 규방 가사라고 불렀고요. 기행 가사는 말 그대로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노래한 가사였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내용에 따라서 가사의 유형을 총 여기에서는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사의 특징은요, 내용상 특징과 형식상 특징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내용상 특징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거고요. 산문과 같이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서사성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있고,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내용상의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어디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작가에 따라. 그리고 형식에 따른 가사 유형은 전격 가사와 변격 가사라고 하는데 전격 가사는 마지막 이 시조의 종장의 율격과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거 3543으로요. 변격 가사는 마지막에 시조 종장 율격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사음보의 율격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서본결의 짜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 마무리하는 이야기 이런 짜임을 가지고 있고요. 짝을 이루는 구만 있으면 내용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산문성도 가지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는 낙구가 시조의 종장 음수율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전격 가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가사 문학의 의예인데요. 가사 문학은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의 노래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학 양식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독특한 문학 양식. 조선 전기의 가사의 주요 내용은 보통 충신연주지사,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 아니면 안빈낙도나 안분지족같이 자연 친화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자연의 친화를 노래한 가사의 대표 작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충곡, 면왕정가, 성산별곡, 관동별곡. 그 중에서 관동별곡, 성산별곡은 오늘 우리가 할 송미인곡의 작가인 정철 아저씨가 지은 가사가 됩니다. 예시 작품은 여기 그냥 봐주시면 되는데 궁금하시면 여러분 멈춰놓고 잠시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현대어풀이
산속에 친구가 없어 책을 쌓아두고 망고의 인물을 거슬러 세어보니 성현도 많을 뿐더러 영웅도 많도다. 하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무심할까마는 어찌 한 시대의 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예달품도 끝이 없다. 가산의 늙은이 허유는 귀를 어떻게 씻었던가. 자, 허유한테 권력을 준다는 말을 듣고 허유가 나가서 귀를 씻었다고 하거든요. 표주막 하나도 귀찮다고 떨친 후에 지조행장이 더욱 높구나. 인심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로운데 세상일은 구름과 같아서 험하고도 험하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일의 부정적인 시각 드러내고요. 그리고 나서 술로 즐기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니 마음에 맺힌 근심이 조금씩 풀리면서 악기를 즐기고요. 그리고 나서 학이 이 마을의 진짜 신선이다 라고 하면서 신선 도가사상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진짜 신선인가 물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정말 신선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예요. 연곤지정시가 이제 가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보통 작가가 유배나 낙향 등에 의해서 임금과 멀어진 상황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며 부른 가사를 연곤지정 가사, 유배 가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연곤 가사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과 멀어진 상황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며 부른 가사, 이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송미인곡이 연곤 가사예요. 연곤 가사의 특징은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방적인 내면 토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현실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임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내면을 토로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감상해야 된대요. 그래서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청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했다라고 하는데 적강한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천상계에 내가 선녀로 있었는데 그 천상계에 선녀로 있다가 님에게 밉보여가지고 이제 지상계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적강 모티프가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쓰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갈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임과 화자 사이 거리감을 드러낸 것 중에 송미인곡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말로도 이제 송미인곡에서 나벌이 되고 싶다, 구준비가 되고 싶다 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죠. 대표적인 가사 작품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송미인곡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책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부터 읽으면요. 이 작품은 작가가 50세가 되던 해에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 응거했을 때, 그러니까 님과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금과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는 형식이에요. 대화의 형식. 그리고 우리말의 표현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고요. 질문을 하는 감녀와 주인공인 을녀의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제가 됩니다. 대화가 주제가 되죠. 그래서 보면요. 연대는 조선 전기, 선조 때라고 할 수 있고요. 제재는 임과의 이별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아름다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것과 대화 형식이라는 것. 가치는요. 삼위인각과 더불어서 가사문학의 백미로 평가가 받는 작품이고요. 충신 연주지사,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임금을 따르는 마음을 잘 나타낸 글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내용 볼게요. 저기 가는 저 각시,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감녀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시가 을려가 되겠죠? 중심 인물이 됩니다. 천상 백옥경, 여기는 옥황상제가 있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천상의 지역인데 사실은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을 비유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우리 아까 위에서도 봤다시피 보통은 천상에서 적강했다는 그러한 모티프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금님이 계신 대궐을 뜻하는 이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기서 을려의 상황이 나오죠.
감녀가 물어보면서 저 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저 각시는 어떻게 그 천상백옥경에선 이미 계시는 곳에서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리법하고 체크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선 서리법이 아니고 물음입니다. 대화체이기 때문에 정말 감녀가 을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천상에 옥황상제 모시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임금과 이별하고 지금 여기에서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라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대화체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해요. 너로구나. 여기서 나오는 너는 아까 질문을 한 감녀가 되겠죠. 보조적 인물인데 사실 보조적 인물이라고 하지만 중심 인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을려의 그 중심 인물이 겪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고 화제를 전환하는 역할을 감녀가 해줍니다. 아무튼 이 감녀를 보고 너로구나. 내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 모습, 이 나의 태도가 님에게 사랑받음직한가마는 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자, 너로구나 여기신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시기예요. 그래서 님이 나를 내 태도와 내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쩐지 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서 딴 생각이 전혀 없어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님을 잘 모셨대. 그 대신에 님한테 응석과 아양을 부리게 됐대요. 근데 이렇게 응석과 아양을 부리며 아주 지나치게 굴었던 탓인지 요거는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에요. 지금 말로 따지면 너무 좀 이렇게 임금님한테 알랑방구를 낀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여기에서의 물음은 이제 아까 대화를 하면서 묻는 물음과는 다르죠. 나를 반기시는 그 얼굴빛이 옛날과 엄청 달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여기서 직유법 사용하고 있네요. 직유법. 직유법은 제가 안 적어놔서 여러분들은 필기에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기 직유법 한번 써주시고 산같이 직유법.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마치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겠으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여기에서 탓하겠는가도 물음이지만 누구한테 대답을 원하는 물음이 아니기 때문에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아무도 탓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서러워 풀어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 조물주를 탓하고 있긴 해. 근데 이면적으로는 결국은 자책이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인 모습을 본다면 조물주를 탓하는 건 운명론적 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조물주의 탓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면적인 의미에 주목해서 자책이라는 의미에 주목해서 보자면 요거는 똑같이 요 두 줄이 자책을 의미하는 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체념과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을려가요. 그러니까 을려가 이렇게 슬퍼하니까 감녀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오 라면서 위로하게 되죠. 그랬더니 을려가 이제 누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위로해주면 마음이 싹 녹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던 걸 더 크게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을려가 마음이 풀리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님을 모셔요. 여기서 임은요, 여기 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선녀가 모시던 옥황상제 같은데, 실질적인 걸 봤을 때 여기서 임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죠. 선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임을 모셔서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일까?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는가? 자릿조반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그 죽 같은 음식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브런치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잘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여기에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님에 대한 걱정이 깔려 있어요. 님에 대한 염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맺힌 일이 뭐냐면 님을 지금은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 지금 님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큰데 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마음에 맺히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걱정이 됐나 봐요. 을녀가 걱정이 됐나 봐.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라도 알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오늘도 거의 저물어 버리고 말았대. 그래서 내일은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라면서 내 마음이 둘 곳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혼란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님의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런 걸 전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죠. 이 산에 올라가는 행위는 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화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가 님의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이 소식이 혹시나 들릴까 해서 먼 곳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님을 보고자 했더니 구름과 안개가 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과 안개, 세모들은 정적 혹은 간신을 뜻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임금 또는 선조를 뜻하는데, 그래서 산천이 어두워서 해와 달은 어떻게 바라보며라고 하죠. 여기서 산천이 어둡다라는 게 화자의 막막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임금을 보려고 산에 올라가 봤더니 구름과 안개가 막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막막한 상황이다. 그래서 눈앞에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천리나 되님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으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물가에 갔다라고 해서 아까는 산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물가로 가가지고 어떤 소식을 들으려고 하나봐. 항구로 가면 사실 오가는 배가 있으니까 한양에 대한 소식을 조금 물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나봐요.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님과 나의 그 소식을 막는 매개가 세모들이니까요. 이 세모들은 정치적인 정적과 혹은 간신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빈 배는 조금 외로운 느낌이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데 그 가는 곳으로도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떠있는 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고 화자의 외로움이라는 그 어떤 정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감정이 이입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빈배가 외롭다든지 빈배가 슬프다든지 이런 얘기를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고요.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님을 찾아서 산에도 올라가고 님의 소식을 찾아서 그리고 물가로도 가봤는데 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초가집 참 잠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와서 벽 가운데에 걸려있는 등불을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 근데 여기서 등불은요, 누군가를 위해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화자는 이 등불이 밝아 있어 봤자 올 사람이 없어요. 보고 싶은 이는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대비되는 감정,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여기저기 헤매며 잠깐만요. 산을 오르내리며 여기저기 헤매며 시름없이 오락가락하니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잠을 들어봤대요. 근데 이 꿈에 드디어 님이 나타나. 그래서 인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꿈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요, 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님을 만나기 위해서? 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물가에 갔다가 지금 이제 집에 간 것 같죠? 초같지? 그래서 풋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님을 봤대요. 님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드디어 생겼죠. 옷과 같이 고운 모습, 화자가 곁에 있을 때의 모습은 어디 가고 반 넘게 늙었구나. 화자가 곁에 없을 때는 이렇게 늙어버렸대요. 지금 화자의 걱정이 실현되는 순간이죠. 자신이 걱정했던 바와 같이 임금이 자기가 모실 때와는 다르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죠. 이건 근데 꿈에서 본 모습이니까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긴 해요. 자기가 좀 더 잘 모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사리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다 풀어 목마저 매니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내가 실컷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눈물이 계속 나니까 정을 못 다 풀었대요. 아무 말도 못했대. 근데 하필 그 만남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 방정맞은 닭소리가 나를 깨운 거야. 그래서 꿈에서 님을 만났으나 닭의 울음소리에 깨게 됩니다. 아, 헛된 일이로구나. 이 꿈을 깨고 나니까 내 앞에 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님이 어디 갔는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달빛에 누구 그림자가 비치겠어? 내 그림자가 비치겠죠. 그래서 가엾은 그림자라는 건 화자의 그림자를 뜻하고요. 나를 따를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쓸쓸한 풍경을 통해서 님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을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지는 달이나 되어 지는 달이나 되어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라고 하면서 화자의 분신이 여기 지금 지는 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달은요 좀 소극적 사랑이야. 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님이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비장미를 보입니다. 미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미적 관점. 잠시. 요 미적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그래프를 짰을 때 여기가 있어야 할 것, 있는 거, 여기가 융합, 상반. 그래서 있어야 할 것, 이상과 잘 합치되는 거를 중시하는 미적 관점, 그 이상과 잘 합치됨으로써 보여주는 미적 관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미적 관점이고요. 미적 범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건인데요. 다시 있는 것, 현실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것,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융합되거나 상반되거나인데요. 있어야 할 것, 이상적인 것과 잘 어우러져 있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을 숭고미라고 합니다. 예시로는 제망매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있는 것, 현실과 잘 융합되어 있는 걸 우암이라고 해요. 예시로는 심청정 같은 게 있죠. 상강오륜과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켜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강오륜 중에 효와 관련되어 있죠. 이 효를 매우 잘 보여주는, 효와 융합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우암이에요. 그리고 이상적인 것과 상반될 경우에 요거를 비상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있어야 할 것은 맞는데 근데 그것과 반대되어 있어. 그럴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비상미예요. 그리고 당연히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현실과 상반되는 거, 없는 거. 현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없음으로써 느껴지는 그 재미와 아름다움을 골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차라리 죽어 없어서 지는 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상적으로 느끼는 나의 님과 같이 없으니 나는 지는 달이 되어서라도 님 계신 창 안에서 환하게 비추리라 라고 해서 그 이상적인 것과 상반됨으로써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비장미를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보면요. 각시님 이제 감녀가 대답하죠. 여기까지 이제 을려의 얘기였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소식을 알고 싶어서 산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물에도 갔는데 산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나를 막고 물가에서는 바람과 물결이 날 막았어. 그래서 초가집으로 와가지고 님을 보려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등불이 탁 매여 있는데 그게 너무 슬퍼. 그러다가 이제 딱 풋잠을 들었는데 마침 꿈속에 님이 있어요. 막 님과 잘 놀고 싶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도 눈물이 다 나와가지고 정을 못 다 풀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이 깨버렸어.
그래서 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지는 달이나 돼서 님 계신 창하늘을 환하게 비춰보겠다라고 해요. 이게 화자의 분신이 달인데 소극적 사랑이죠. 님을 비춰주고 싶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녀가 답답한 거지. 아유, 이거 옆에서 외시고 있었던 데다가, 옆에서 님을 모셨던 데다가 이렇게까지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데 무슨 달이야 싶은 거야. 그래서 감녀가 아유 각시님 달은커녕 굳은 비나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굳은 비는 화자가 또 분신이 된 어떤 존재인데 화자의 분신인데요. 근데 이 굳은 비는 달이랑 다른 점이 달은 그냥 비춰주는 것 뿐인데 굳은 비는 이제 님의 옷에 묻거나 님을 적실 수 있죠. 굳은 비.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적극적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자가 처음에는 을려가 난 소극적이라도 님에게 환한 빛이라도 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감녀가 아유 무슨 빛이야 그냥 굳은 비나 되라 라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읽은 친구들은 혹시나 이제 필기를 못했으면 조금 줄여서 위로 올려줄 테니까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풀 건데 혹시나 문제 안 푼 친구들이 있을 테니 문제 먼저 푸시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번 문제인데요. 제목에 쓰인 미인의 함축적 의미. 우리 미인 많이 들어봤죠? 아름다운 사람을 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임을 미인으로 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모하고 있는 이 군주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할 거야. 아니 뭐 남자끼리 게이도 아니고 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썼을까? 라는 건데 사실 군신관계라는 건요. 왕을 생각하는 신하의 관계라는 건 엄청 되게 보편적 감정은 아니죠. 양반은 인구에 생각했을 때 반도 안 돼. 그 중에서 또 이제 벼슬을 한 양반이라는 건 더 적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어떤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감정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사랑은 어때? 사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편적 정서고 그런 보편적 정서로의 어떤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충성심을 다짜고짜 노래하는 것보다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충성심을 치환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 정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미인은 그냥 사랑하는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미남자가 아니라 여인이 아니라 항상 사모하고 있는 군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군주가 재덕이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충신 연주지사 또는 영군지정을 노래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주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화자는 이별로 인한 애달픈 심정 맞죠?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소식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이런 걸 드러내고 있고요. 두 연인의 대하체 형식 두 여인 누구 나왔어? 감녀 나왔고 그쵸? 을려 나왔어요. 그래서 감녀가 을려에게 조각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하니까 을려가 내가 마음에 맺힌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떤 자연물? 달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거보다 우선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봐봐. 이거 잘 봐야겠죠?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빈배라든지 등불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빈배 같은 자연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화자의 그 외로운 심정을 좀 더 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뭐 아름다운 시어와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다는 평가 아까 맨 처음에 핵심 정리 볼 때 같이 봤었죠. 근데 이제 여인의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여인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치환되기는 했지만 사실 누구야? 그쵸.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규방가사처럼 여인의 그러한 슬픔이라든지 이런 걸 노래했다기보다는 신하된 마음으로서의 충신 연주지사를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고르라고 했는데요. 천상계에서 하강한 선녀로 표현하는 거 맞죠? 천상 백옥경에 있다가 님이 나를 괴함직해서 막 아양을 떨었더니 내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중심화자가 임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지나친 애정 표현 맞죠? 아양과 교태를 부렸다라고 했어요. 중심화자는 지금 처지를 조물주의 탓으로 여기고 체념하고 있다. 그쵸? 이게 조물주의 탓이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면적 의미는 자책일 수는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조물주의 탓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체념하고 있다라고까지 아까 정리해 봤어요. 임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곳은 처음에 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쵸? 강에 가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죠. 그래서 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중심화자는 제대로 모시지 못해 마음속에 맺힌 일이 많다. 여기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님을이라는 이제 목적 표현이 빠지긴 했어요. 목적어가. 하지만 중심화자는 이 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 맞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여기 보기에 이 보기와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는 3위인 곡이고요. 차라리 사라져서 범나비가 되오리다. 이 범나비는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아서 님의 옷에 이제 붙어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츠려 하노라 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그 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이미지고요. 아까 나왔던 그 구준비와 비슷한 그 적극적인 충성심, 적극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3위인곡과 송미인곡 두 작품 모두 이별의 상황에 처한 여성화자. 그쵸? 그러니까 나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라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맞죠? 3위인곡과 송미인곡 두 작품 모두 작가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충신 연주지사. 저 작가는 탄핵당한 그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신 연주지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위인곡과 송미인곡 두 작품에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각각 범나비와 구준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간절한 그리움을 범나비와 구준비를 통해서 표현한다. 맞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위인곡에서는 이미 자신을 몰라주더라도 범나비가 되어 임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송미인곡에서는 감녀가 을려는 나 그냥 달이나 될라고 라고 했더니 님의 옷을 적실 굳은 비나 되어서 님에게 절절한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어. 아유 각신님 다른 커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거 되겠는데요. 송미인곡의 굳은 비와 보기의 범나비는요. 모두 적극적인 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소극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본다면 그건 달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 송미인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감녀, 을려 모두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 맞죠? 작가는 정철이고요. 작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임금님 사랑해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감녀는 보조적 위치에서 을려를 위로하거나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인물이죠. 그래서 내용을 전환시키거나 매듭 짓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위로를 하거나 하면서 을려가 말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을려는 작품의 중심적인 인물로 감녀의 질문에 응하며 신세한탄을 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정서적 분위기, 애달픔, 그리움 이런 것들.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까지 맞는 거 되겠죠. 자, 등불은 단지 벽에 걸려 있으면서 지상의 존재를 바라볼 뿐인 소극적 존재이고 닭소리는 인간의 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닭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맞거든요. 등불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켜놓은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존재를 바라보는 소극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등불은 화자의 그 그리운 마음, 임의 부재를 좀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임금을 미인으로 설정한 것은 남녀의 인간적인 정감의 교류를 군신관계로 끌어들인 것. 맞죠? 남녀의 정감을 군신관계로 끌어들인 거. 아까 치환했다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정철의 작품들이 보편적 공감을 얻어내는 이유가 된다. 원래 군신관계는 좀 더 보편적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웠을 거야. 그러나 남녀의 인간적인 정감이라는 감정은 사실 모두 느끼는 감정이니까 좀 더 보편적 공감을 얻어내기가 쉬웠겠죠.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였고요. 객관식 문제 답은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로 갈게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보자면요. 1번에 보기요. 건곤이 패색했다라는 건요. 패가 개패할 때 패거든요. 다들 패자에 색이 이제 뭐라 그러죠? 아무튼 패색했다라는 게 결국은 다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늘과 땅이 얼어붙어라고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얼어붙어서 백설, 흰 눈이 한 빛인 채, 흰 눈이 땅에도 덮이고 하늘에도 덮이니까 그 산에도 덮이고 하늘도 이제 그 눈 올 때 보면 되게 흐려가지고 구름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뭐 산, 땅 할 거 없이 다 흰 눈이 덮인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이제 겨울날 사람은커녕 날새, 나는 새도 그쳐 있대요. 새도 날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이야. 소상남반이라는 건 뭐 화자가 있는 그 따뜻한 남쪽을 뜻하거든요. 화자는 전라도 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곳도 추움이 이런데 옥로고처. 임금은 한양에 있겠죠. 한양은 그 지도로 따졌을 때 제가 지도를 좀 잘 그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전라도라면 이쪽이 이제 한양에 가깝죠. 요 위쪽이. 그러니까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그러다 보니까 화자가 있는 이 남쪽도 추움이 이런데 옥루거처, 오그로된 누각의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임금의 거처를 뜻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이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양춘, 따뜻한 봄볕을 붙여서 내요. 그래서 따뜻한 봄볕을 이제 이렇게 가져다가 님 계신데 쏘이고자 한다 라면서 님이 이렇게 추운데 내가 따뜻한 양춘이라도 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전체 요 내용, 보기의 내용과 위에 본문의 여기 있네요. 연약한 봄이 편하실 때 몇 날인가, 추위와 여름철 무더위면 어떻게 지내시는가,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는가, 밥은 잘 드시고 계시고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입에 염려가 담겨있는 말, 요거의 공통점은 둘 다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님의 처지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함,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바에 화자가 쓴 일기의 일부라고 할 때 작품의 내용과 어긋난 부분의 기호를 쓰라라고 했는데 요건 리을이 되겠죠. 왜냐하면 리을은 실컷 하소연하다가 라고 했는데 화자는요 너무 눈물이 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눈물이 나서 다 하지 못하고 깨어나 험악한 마음이 들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긋난 부분은 리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는 작품 전체의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 기억에 들어갈 말을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감녀와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녀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지만 그 역할의 무게는 의료 못지 않대요. 감녀는 의료의 하소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감녀의 여러 가지 역할을 적으라는 건데요. 의료와의 태도 차이. 의료는 나 잘 될래. 아니 무슨 다른커녕 굳은 비나대. 그런 태도 차이를 통해서 임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걸과 구준비의 차이점은요. 나걸은 임에 대한 마음을 소극적인 태도로, 구준비는 적극적인 태도로 보여준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심리학 지망생이 만든 발표 자료인데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A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반동 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지된 충동과 반대 행동을 함으로써 그 충동이 표출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조절하거나 방어하는 심리적 기제래요. 유교 사회에서 충을 다하는 신하가 나를 이제 밑으로 내쫓는 왕을 원망한다는 건 금지된 충동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미인국 하자는 조선시대 남성 위주의 유교 사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것은 금지된 충동이잖아요. 그런 충동도를 조절해서 자신을 떠난 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A에는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님을 원망해야 하는데 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자신의 그 반동 형성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서술형 답 못 적었으면 요거 한 번씩 멈춰놓고 답 한 번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